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팔뉴스 보기 전 채널 고정 본격 뉴스 배달쇼 팔보채 네,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SBS 보도국 손승욱 기자고요. 뉴미디어국 장민성 기자, 안녕하세요. 그리고 보도국 이슈취재팀 심현구 기자. 안녕하십니까. 맞습니다. 2020년 1월 3일 19번째 시간 새해 첫 방송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올 한해도 건강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오늘 뉴스가 많은데요. 빨리빨리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래도 일단 2020년 연휴에 대한 분석을 잠깐 하고 가겠습니다. 오늘 화제가 됐던 건데요. 간단하게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추석 연휴부터 잠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뒤로 달력이 나오는데요. 요게 약간 달이 넘어가고 잘 헷갈릴 수가 연휴가 긴 것 같은데요? 잘 보면 9월 30일, 10월 1일, 10월 2일이 추석 연휴입니다. 수, 목, 금. 그 뒤에 토일이 붙겠죠. 일단 다 셉니다.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 그 전주 사이 월화 이틀 있죠. 28, 29. 요 이틀 연차나 휴가를 내시면 쉽게 말하면 토일, 월화, 수, 목, 금, 토일. 그러니까 9일을 연달아 쉴 수 있다. 이게 지금 인터넷에 오늘 10월 9일은 또 한글날. 그렇죠. 5, 6, 7, 8까지 휴가를 내면은 며칠입니까? 14일인데 그 회사에서 계속 쉬라 그러지 않을까요? 15일까지 쉴 수 있다. 그때까지 뉴스를 좀 쉬면 안 될까요? 네, 뉴스는 저희가 빨간 날도 합니다. 네, 계속하죠. 아쉽네요. 네, 그래서 9일간의 연휴가 됩니다. 근데 저희가 이름 생각해봐도 이때 여행 계획이 몰리겠죠. 그렇죠. 벌써부터 뭐. 예, 그러니까 지금 여행을 가시겠다. 이틀 내고 난 가야 되겠다. 가족과 함께 보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지금 예약을 하시면 얼리버드이기 때문에 할인도 되고 그때 자리 없어서 이 호텔 가고 싶은데 저 호텔 묵어야 되는 그런 일도 없으니까 미리 준비하시고 또 이렇게 여행 계획 세워놓고 일하면 저는 그렇거든요. 희망이 보이니까 즐거운데 그렇게 하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 5월입니다. 끝이 아니라 또 있습니다. 5월 달력인데요. 자세히 보시면 4월 30일 석가탄신일이라고 써있죠. 그 다음에 5월 1일 근로자의 날, 5월 5일 어린이날입니다. 그러니까 5월 4일 휴가를 내면 31, 2, 3, 4, 5, 6 엿새를 쉬실 수 있습니다. 만일 근로자의 날 쉬지 않으시는 분이면 이틀을 내면 엿새다. 그래서 요 5월도 황금 연휴다. 이렇게 되죠. 이건 진짜 얼마 안 남아갖고 만일에 휴가를 가실 분들이면 더 빨리 예약을 이거 해야죠. 가도 되나요? 네? 팀장님이시잖아요. 네, 그건 끝나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연휴를 바라보고 예약을 하면서 즐겁게 살 수 있는데 우울한 소식 한 가지는 2019년에 휴일이 117일이었습니다. 올해 작년에 2019년, 2020년 115일입니다. 줄었네. 네, 현충일, 광복절, 개천절이 토요일이랑 겹칩니다. 대체 휴일이라는 게 있는데 대체 휴일은 명절, 그렇죠. 설, 추석, 어린이날만 적용되기 때문에 토요일날 겹치면 그냥 손해 보고 넘어가야 돼요. 즐거운 소식 두 가지, 슬픈 소식 한 가지 전해드렸으니까. 쉬는 날짜 숫자는 줄었다. 그러나 이제 또 황금 연휴가 있으니까 115일, 117일. 예, 지루한 회사 생활을 활력소로 삼으면 어떨까 싶어서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제 시작을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꼭 알아야 될 5가지 주요 뉴스를 정리하고 그 가운데 몇 가지 골라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다채로운 뉴스 만찬 본격 뉴스 배달쇼 팔보채 시작하겠습니다. 네, 첫 순서 영업비밀 동향보고입니다. 지금 필러 들어가는데 한 말씀 하셨어요? 네. 동향보고입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를 5개의 키워드로 정리했습니다. SBS 뉴미디어국의 데이터 분석 시스템을 통해서 정한 겁니다. 장민성 기자 정리했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부터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키워드 안철수입니다. 4월 15일, 올해 4월 15일 21대 국회의원 선거. 올해네요? 네, 올해네요. 예, 이제 103일 남았어요. 오늘 날짜 기준으로. 네, 100일이 월요일이죠. 다음 주 월요일이 이제 D-100인데 100여일을 앞두고 이제 정치권이 요동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안철수 전 의원이 정계 복귀를 선언했습니다. 어제 페이스북에 글을 남기면서 여의도 컴백 소식을 알렸는데요. 어떻게 대한민국의 미래로 나아가야 할지 돌아와서 상의를 드리겠다. 지금 미국에 누구랑 상의한다는? 이제 여러분들을 만나시겠죠. 철수했던 작년 10월부터 미국 지금 스탠퍼드. 스탠퍼드대 체류 중이신데 1월 안으로는 귀국하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이 많습니다. 네, 지금 정치권이 조금 움직임이 바빠지고 있습니다. 이제 총선 100일 남았고요. 일부 정치권에서 2월까지 이렇게 서로 당 나눈 게 결정이 돼야지 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들이 오고 가는데요. 좀 더 자세한 정계 소식은 조금 뒤에 8시 뉴스에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요. 두 번째 키워드는 어제부터 검색어에 계속 오르고 계신 전광훈 목사입니다. 네, 그러시죠. 한국 기독교 연합회 회장이시죠. 작년 개천절 광화문 보수 집회에서 폭력 행위, 불법 행위를 주도한 혐의로
집시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다가 네. 어젯밤에 기각이 됐습니다. 네, 그렇군요. 예, 구속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였습니다. 네, 나오시면서 또 한 말씀 하셨는데 저 영상이 준비가 되어 있나요? 네, 영상- 어젯밤에 이제 서울 종로 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오면서 이제 지지자들과 함께 네, 이제 좀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음. 저희 SBS 뉴미디어국에서 만든 화면인데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법원에서 영장 기각됐는데 어디? 아, 어디? 저 KBS KBS. 인데요. 제가 대표로 질문 드리는 건데 아, 그래. 법원에서 영장 기각됐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국민 여러분 성원해 주셔서 이렇게 제가 빨리 나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이 아직은 인민공화국이 덜 된 것 같습니다. 인민공화국이 다 된 줄 알았는데 이번 제가 경험해 보니까 아직은 조금 더 대한민국이 아직 살아있다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자, 다음 세 번째 키워드로 갈까요? 예, 세 번째는 미세먼지입니다. 네, 미세먼지. 새해가 밝은 지 사흘밖에 안 됐는데 올해 처음으로 미세먼지 저감 조치, 네. 예비 저감 조치가 발령이 됐습니다. 네. 작년 10월 이후에 2달여 만인데요. 네. 공공기관이나 건설 공사장 등에서 미세먼지 발생량을 줄이기 위해 이제 운영 시간 이런 거 단축하라 이런 조치가 이제 저감 조치인데 궁금한 게 주말이에요. 내일 주말인데. 내일 주말에도 상황이 안 좋다고 해요.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내일 뭐 혹시 주말에 나들이 계획이 있으신 우리 시청자분들은 네. 마스크를 마스크. 꼭 착용을 하시길 바랍니다. 추우면은 미세먼지 안 삼한 오는데, 예. 삼이. 그러니까 날이 네. 따뜻해졌다 싶으면 또 미세먼지가 오고 참 네. 답답한 겨울 날씨입니다. 마스크 챙기셔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 도쿄올림픽. 네 번째는 도쿄올림픽입니다. 네, 무슨 얘기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올해 총선 103일 남았잖아요. 네. 도쿄올림픽은 203일 남았습니다. 아, 그렇군요. 다음 주 월요일이면 총선 D-100, 도쿄올림픽 도쿄올림픽 D-200. D-200이군요. 월요일이야. 네, 근데 도쿄올림픽 개막을 어쨌든 앞두고 계속 이제 우려되는 부분들이 네. 나오고 있어요. 뭐 네. 방산 문제, 우계일기 문제, 네. 도쿄 폭염 뭐 이런 네. 문제들이 있는데 저희 뉴미디어국 비디오 모그 팀에서 네. 좀 정리를 잘 해가지고 만든 영상이 있거든요. 이것도 네. 잠깐 보고 가시죠. 네. 오늘 참 알차네요. 이 영상이 준비가 많이 돼 새해 있어요. 첫 방송이라 준비가 아주 네. 알찬 것 같아요. 네, 저 영상만 보면 아닙니다. 뭐 저희는 항상 똑같은 정신. 아 그래요? 자세로. 작년보다 나아진 것 같은데 더 네. 나아지는 거죠? 더 나아집니다. 무서워요. 네. 화면이 네 플레이를 해주시죠. 도쿄입니다. 아니 역대 올림픽 중에 이렇게 시작 전에 이렇게 우려가 많이 나왔던 올림픽이 있었나 싶은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코치머그 일본이 이전에 64년에 올림픽을 했었죠. 네. 56년 만이네요. 저기가 이제 도쿄 앞바다인데 말이 없군요. 거기서 수영을 하라는 얘기죠. 우리가. 그러니까 작년에 프레올림픽이라고 해서 보통 올림픽 1년 전에 그 같은 장소에서 점검하는 차원에서 열리잖아요. 예선전을 겸하고 경기가 취소됐던 상황이었죠. 수온도 그렇고 우리가 너무 더러워서. 습하고 우리나라 습한 건 이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마라톤을 역시. 처음에는 새벽 3시에 열렸던 저희 시차가 없어가지고 좋아했는데 새벽 3시에 마라톤 봐야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네요. 이제 IOC에서는 삿포로를 잡니다. 삿포로가 그나마 아니 근데 시원하긴 한데 상대로 시원하긴 좋은데 여름에 덥기 마찬가지죠. 근데 도쿄보다 훨씬 낫거든요. 자, 여기까지 볼까요? 저희가 이제 교통부실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 얘기는 저희가 뉴미디어 국에서 만든 영상도 있고요. 조금 뒤에 SBS 도쿄 특파원이죠. 유성재 특파원을 연결해서 지금 제기되고 있는 문제들, 도쿄올림픽의 문제들을 다 하나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키워드는요. 예, 청년 목돈 마련입니다. 네. 새해 소망과 관련이 있어서 그런지 검색어에 좀 올랐는데요. 청년들의 지갑을 뚱뚱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제도,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뭐 청년 내일 채용 공제, 청년 저축 계좌 이런 검색어가 상위권에 오르고 그래 있습니다. 오늘 뭐 계속 1위에 올라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청년 내일 채용 공제, 그 다음에 청년 저축 계좌 같은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뒤에 경제부 권혜리 기자 모셔서 자세히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5가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 중에 도쿄올림픽 문제, 청년 소득 문제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께서는 다채로운 뉴스 만찬 본격 뉴스 배달쇼 8부채를 듣고 계십니다. 이번 순서는 키워드에 대해서 SBS에서 가장 잘 아는 기자를 영상통화로 연결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는 이슈콜 순서입니다. 아까 키워드 중에서 도쿄올림픽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걱정된다는 얘기가 많은데요. 저희 8부채에서 오늘 도쿄를 연결했습니다. 도쿄에 나가 있는 유성재 특파원과 도쿄올림픽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여쭤볼게요. 도쿄올림픽에 관련해서 여쭤보면 저희가 지난해 사실은 코너에서 검증하기도 했었는데 도쿄 앞바다가 더럽다. 근데 거기서 무슨 종목이 열린다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일단 그 도쿄 앞바다 얘기부터 시작을 해보죠. 네, 도쿄 앞바다 여기도 살짝 보이는데요. 이 도쿄만이라고 합니다. 네. 근데 이 바다가 사실 대도시에 접해 있는 곳이라 저절로 해수욕을 하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로 깨끗하지는 않습니다. 이 만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게 내륙 쪽으로 오목하게 들어온 바다기 때문에 이 흐름이 그다지 좋지가 않습니다. 해류가 이렇게 싹 훑어가고 이런 흐름이 별로 없고요. 그 다음에 주변에 요코하마, 가와사키, 뭐 치바 서쪽 해안 이렇게 해가지고 모두 공업지대입니다. 그래서 그 재련소랑 정유시설, 뭐 큰 컨테이너설 이런 것들이 출입을 많이 해서요. 평소에도 그렇게 깨끗한 바다는 아닙니다. 또 도쿄 북쪽, 뭐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북쪽에서 큰 강 3개가 이렇게 도쿄를 통해서 이 바다로 흘러드는데요. 이 바다로 흘러드는 이 도네가와 아라가와 스미다가와가 이 크게 보면은 인구 한 4천만 정도가 사는 도쿄 전체 권역을 흘러내려오기 때문에 생활하수 문제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도쿄만에는 이 예전에 막부 시대에 그 포대를 설치하기 위해서 이 매립을 곳이 있는데 그곳이 지금의 오다이바입니다. 이 오다이바에서 이 큰 땅이 많아서요. 여기다가 이제 도쿄도가 뭘 밀어내고 건물을 지어서 뭐 체육관들을 많이 지어놨습니다. 거기서 이제 올림픽이 열리는 건데요. 경기장도 많이 지었고 또 이 바다에서 수상 경기도 열립니다. 이 트라이애슬론 3종 경기의 수영 종목 그리고 바다에서 진짜 수영을 하는 오픈워터 종목이 열리는 곳이 뒤에서 보이는 오다이바 해변인데요. 지난 8월에 여기서 대량의 대장균이 검출이 됐고요. 또 악취를 풍기는 갈색 거품도 포착이 돼서 일부 대회가 사전 대회가 취소되기도 했습니다. 사실 그래서 수질이 그렇게 좋은 것만은 아니다. 걱정될 만한 수준이다.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더위 문제가 또 걱정이 되는데 수온도 일본 도쿄의 경우에는 뭐 여름에는 한여름에는 이제 너무 기온이 높으니까 뭐 마라톤 같은 대회 잘 치를 수 있겠느냐 뭐 이런 얘기들도 많더라고요. 실제로도 많이 덥나요, 여름에? 작년 여름에도 엄청나게 더웠어요. 뭐 여기 도쿄는 특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만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흐름이 좋지 않고 또 바다에 가깝기 때문에 수온이 올라가면 도쿄도 같이 더워지고 굉장히 습합니다. 비 오는 날도 많고요. 더울 때는 굉장히 찜통 속에 있는 것 같은 그런 더위가 있는데요. 바다 먼저 말씀드릴까요? 이 수온이 한번 오르면 잘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흐름이 좋지 않기 때문입니다. 국제수영연맹이 정한 이 오픈워터의 수영 한도, 그러니까 어느 정도 온도까지는 수영 경기를 할 수 있다고 정한 게 31도인데 작년에 여름에 재봤더니 30.5도까지 나와서 0.5도 아래로 간신히 지금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게 또 언제 오를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뭐 미국 선수단 같은 경우에는 이런 데서 도저히 수영을 할 수가 없다. 다른 곳, 좀 더 북쪽에 뭐 좀 더 시원한 바다 아니면 다른 곳으로 좀 장소로 옮겨달라고 했는데 아직 뭐 구체적인 대책이 세워지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물도 걱정이지만 아까 말씀하셨듯이 기온도 걱정이죠. 이미 보도가 많이 됐지만 마라톤 경기, 올림픽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마라톤 경기가 도쿄에서 저 북쪽 홋카이도의 삿포로에서 열리기로 결정된 게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도쿄도는 원래 이 마라톤 경기에는 이제 일반 도로에서 뛰잖아요. 그러면은 거기다가 그 열 차단을 하는 재료를 다시 섞어서 포장을 했어요. 마라톤 코스에다가 그 돈만 300억 원, 우리 돈으로 3천억 원이죠. 그 정도 들었는데 사실 그 돈을 경기장을
바뀌면서 도시가 바뀌면서 사실상 다 날리게 된 셈입니다. 뭐 다른 경기도 이제 실내 경기가 아닌 5개에서 하는 경기나 아니면은 국립 경기장에서 하는 육상 트랙 경기 이런 경우는 다 사실상 밖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더위 대책이 상당히 중요한데 뭐 조직위에서는 뭐 물을 뿌려가지고 더위를 일시적으로 식힌다든가 아니면은 뭐 햇빛 가리개나 부채 등을 제공한다든가 하는 식의 여러 가지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과연 그걸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살인적이라고 하는 이 도쿄의 여름 더위 습하고 푹푹 찌고 정말 사람 미치게 할 것 같은 그 더위를 관중들도 선수들도 피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뭐 인프라 관련된 지적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뭐 도쿄도 워낙 큰 도시니까 교통 문제도 최악이 될 수 있다 뭐 그런 우려들도 있더라고요. 어떤가요? 네, 도쿄 교통체증 뭐 베이징보다 더 심하다는 기사도 얼마 전에 나왔는데요. 실제로 심각합니다. 도쿄의 경우 뭐 와보신 분들 계시겠지만 도로망이 굉장히 촘촘해요. 촘촘하고 굉장히 잘 뻗어 있긴 하지만 도로 폭 자체가 굉장히 좁아서 한 번 막히면은 굉장히 답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도쿄의 그 가장 중요한 간선도로가 도쿄를 한 바퀴 돌고요. 이 각각의 이쪽 지점에서 바깥쪽 고속도로로 뻗어 나가는 이 가운데 원 수도고속도로라고 하는데요. 이 수도고속도로가 사실상의 대동맥이기 때문에 여기가 막혀버리면 상당히 난감한 상황에 처합니다. 또 도쿄올림픽이 한 군데서만 열리는 게 아니라 도쿄 시내 곳곳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뒤에 오다이바를 포함해서 여러 곳에 경기장이 퍼져 있기 때문에 이동을 하다가 막혀버리면은 선수단까지 갇히게 되는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수도고속도로의 정체를 잡는 게 도쿄올림픽 기간 교통정체를 잡는 가장 핵심적인 목표다. 이렇게 설정을 하고 수도고속도로의 정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들을 내놨는데 그게 뭐냐면은 통행료를 인상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돈이 없으면 올림픽 기간에 차를 갖고 다니지 말라. 뭐 이런 거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낮 시간 경기가 이제 주로 열리는 낮 시간에는 수도고속도로 들어가면 무조건 1,000엔 정도, 한 2배 정도 이상의 요금을 내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새벽 0시부터 4시까지 거의 차가 안 다니는 시간에는 오히려 요금을 깎아주고 그러니까 웬만하면 새벽에 다녀라. 뭐 이런 식의 대책인데 이게 물류를 통제하는 뭐 이런 상황도 있을 수 있는데요. 되게 시간표에 따라서 사람들이 이동을 하고 뭐 직장 출근도 하고 그렇죠. 뭐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 시간표를 무너뜨리면서까지 과연 교통 이렇게 잡을 수 있느냐, 실효성은 얼마나 되겠느냐, 뭐 이런 의문도 계속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우길기 문제가 계속 끊이질 않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조직이나 뭐 일본 정부 측에서 어떤 뭔가 근본적인 대책 같은 걸 좀 내놓은 게 있나요? 네, 작년에 올림픽 관련해서 2차례 정도 큰 회의가 열렸습니다. 먼저 각국 선수촌장들을 도쿄 조직위가 초청을 해서 올림픽 이렇게 할 거다. 뭐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게 한 번 있었고요. 그 다음에는 각국 조직위원회 관계자들을 초청해서 또 똑같은 설명을 했어요. 우리 대표단이 가장 크게 문제를 제기했던 부분이 뭐 후쿠시마 방사능 식자재 문제랑 그 다음에 이제 정서적인 문제와 관련이 있는 우길기 사용 문제입니다. 그런데 도쿄 조직위는 우리나라의 지적, 뭐 중국도 일부 동의를 했다고 하는데 이런 지적에 사실 전혀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 우길기 뭐 워낙 문제가 많았기 때문에 다들 잘 아시겠지만 일본에서는 뭐라고 하냐면요. 이게 전통적으로 널리 쓰이는 문양이다. 풍어 무슨 뭐 고기를 잡을 때 풍어를 기원하거나 무슨 출산이 있을 때 축하하는 의미로 널리 사용됐기 때문에 무슨 정치적 의미나 뭐 이런 데로 쓰인 게 아니다. 그러니까 전혀 문제될 게 없다. 이거를 일본 사람들이 경기장에 갖고 들어와서 흔들면서 응원하는 데에도 전혀 문제가 없으므로 이걸 저지하거나 뭐 제지할 생각은 전혀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고 외무성도 홈페이지에 한국어, 영어 등등의 각국 언어로 같은 내용을 설명을 해서 문제 없다. 계속 사용하게 할 거다. 뭐 굳이 이거를 막을 생각은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게 2008년에 베이징에서 올림픽이 열렸었죠. 이때 일본에서 이제 일본 선수들 응원하러 많은 사람들이 응원을 갔는데 베이징으로 이때 가는 사람들한테 일본 정부가 우길기를 거기서 흔드는 건 좀 위험할 수 있으니까 자제해라. 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냐면은 우길기 자체가 갖고 있는 문제가 어떤 건지 이게 중국이나
우리나라 같이 일본 제국주의의 침략을 받았던 나라들에게 어떤 위협이나 어떤 그 아픈 상처를 떠올리게 할 수 있는지를 일본 정부도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올림픽이 일본에서 열리니까 사람들이 갖고 와서 흔드는 걸 우리가 어떻게 막겠느냐라고 얘기하는 거는 그 자체가 2008년과는 너무 모순되는 상황이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저기 시간 관계상 빠르게 마지막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방사능 네. 문제에 대해서 일본 입장이 크게 달라지진 않았죠? 저희는 제일 신경 쓰이는 게 방사능인데요. 네, 그렇습니다. 뭐 후쿠시마 아즈마 경기장에서 야구와 소프트볼 경기, 예선 경기가 열리고 뭐 제이빌리지 성화 봉송이 시작되는 곳이 제이빌리지인데요. 그쪽이 네. 바로 후쿠시마 원전에서 한 20km밖에 안 떨어져 있다. 뭐 여전히 방사능에 대해서는 큰 대책이 없고요. 그냥 일본 정부는 기준치 이하니까 문제 없다, 이런 얘기만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이빌리지의 경우는 기준치 300배가 넘는 게 검출이 됐다가 한번 모래로 싹 덮고 나서 15배로 줄기는 했는데 15배도 상당히 큰 숫자죠. 뭐 말씀하셨듯이 후쿠시마 식자재를 선수촌에서 제공하는 음식에 사용하겠다는 방침에도 여전히 변함이 없고, 우리가 엄밀하게 국제 기준으로 검사해서 기준치 이하인 것만 쓰겠다는데 그게 문제가 되느냐는 기존의 입장에도 전혀 변화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아예 선수들을 다른 곳으로 급식 지원센터를 만들어서 우리가 직접 만들어서 선수들에게 공급하겠다, 뭐 이런 계획도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도쿄에 있는 특파원 유성재 특파원과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올림픽이 점점 가까울수록 더 얘기가 많아질 텐데요. 그때마다 또 연결해서 소식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쁜데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께서는 다채로운 뉴스 만찬 본격 뉴스 배달쇼 8부채를 듣고 계십니다. 이번 순서는 키워드에 대해서 SBS에서 가장 잘 아는 기자를 스튜디오로 모셔서 듣는 아는 기자 순서입니다. 오늘 경제 얘기여서 경제부 권혜리 기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저희 작가님이 이렇게 써놨습니다. 네. 새해에는 모든 분들이 들숨의 재력, 날숨의 건강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요즘 유행하는. 그런가요? 그래요? 지갑은 뚱뚱하게, 몸매는 날씬하게 맞아, 아닌가요? 그런 것도 있었는데. 아, 그런 것도 있나요? 네. 지갑 뚱뚱 몸매 아니 날씨. 요걸 저도 얼마 전에 좋네요. 그래요? 들숨의 재력, 날숨의 건강 얻으시길 되게 바라겠습니다. 한 30년대, 40년대 얘기 같은데. 네. 뭔가 이것도 뉴트로네요. 네, 그러니까 뉴트로긴 하네요. 네. 자, 청년들의 청년들을 지원하는 각종 제도에 대해서 오늘 검색이 많았어요. 일단 네. 첫 번째가 청년 저축 계좌고 두 번째가 청년 내일 채움 공제. 네, 이렇게 두 가지인데 일단 청년 저축 계좌부터 간단하게 설명을 하죠. 청년 저축 계좌는 네. 오늘이 지금 1월 3일인데 네. 인터넷에서도 굉장히 관심이 네, 많으시더라고요. 네. 근데 좀 기다리셔야 합니다. 아직은 아니고. 네, 이게 4월에 출시되고요. 이거는 원래 없던 제도예요. 그래서 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차상위 계층. 네. 차상위 계층은 말 그대로 가장 저소득 계층에서 바로 위 정도의 계층을 말하는 거죠. 차상위 계층의 만 15세에서 39세까지를 청년으로 보고요. 이 사람들이 계속해서 열심히 근로를 하고 어떤 일정한 조건을 채울 경우에 그 나라에서 모은 돈의 3배를 같이 적립해서 만기에 주는 제도예요. 얼마? 예를 들어 그래서 10만 원씩 네. 부어서 네. 3년을 부으면 이게 360만 원이 되잖아요. 360이요? 네. 그거의 3배를 나라에서 적립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내가 10만 원을 모을 동안 나라가 30만 원을 부어줘요. 그러면 얼마가 되는 거예요? 네 배가 되는 1,440만 원이 되는 거죠. 아, 그렇죠. 네. 3배니까 1,080만 원을 주고, 그러니까 360 더하기, 자기가 모은 360. 사실 360 곱하기 4를 하면 네. 바로 나옵니다. 1,440만 원. 네. 그렇죠. 네, 1 플러스 3. 네, 알겠습니다. 수학을 잘하시네. 네. 합쳐서 1,440만 원을 돌려준다. 이게 청년 네. 저축 계좌인데 네. 아직은 아닌 거죠. 아직 아니고요. 4월부터. 그러니까 일하는 청년들에 대해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네, 예를 그렇죠. 들면 그러니까 근로가 그냥 주는 게 중지되면, 아니라 네. 10만 원을 모을 뿐만 아니라 일단 계속해서 일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연간 3회 이상의 관련 교육이 있어요. 그걸 이수를 해야 되고 교육. 그리고 국가 공인 자격증을 하나 취득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그러니까 요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하는 그리고 차상위 계층이어야 계층이면서 하고 청년이어야 되는 청년. 청년이죠. 청년이어야 청년의 나라가 기준이 몇 시까지? 몇 만 서른아홉, 39세. 39세? 아. 근데 이게 요 만 39세가 그냥 나온 건 아니고 요런 비슷한 제도들만 다 요 정도를 하는 게 일단 나라에서 요새 하는 웬만한 청년 제도들은 만 35세 또는 만 34세까지를 청년으로 봐줘요. 네. 그런데 청년. 축하드려요. 국무부 기관이 청년. 네, 조용하세요. 국무부 기관이 네. 좀 유효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국무부 기관이 긴
사람들이 있어요. 뭐 7년까지 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근무기간이 아주 오래 다니면.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다 쳐줘서 만 39세까지도 청년일 수 있다. 사회로 나온 나이가 그렇게 늦어질 수 있다고 해가지고 그렇죠. 만 39세까지 최대 치고요. 거기에 차상위 계층이 꾸준하게 근로를 하려는 의욕과 성실성을 보일 경우에 나라에서 이제 시드머니, 목돈을 마련해 줄 수 있도록 돕겠다는 제도가 이번에 처음으로 생긴 거예요. 4월부터고요. 네. 또 하나가 청년 내일 채움 공제라는 건데 뭐 제가 듣기로는 이거 중복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거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네. 이게 네, 예, 말씀하세요. 청년 내일 채움 공제 네. 이건 또 뭔가요? 이거는 원래 있던 제도예요. 원래 이거는 있던, 2016년 7월에 처음 등장을 했는데요. 네. 그때도 사실 굉장한 화제였습니다. 2016년 7월에도. 그런데 올해부터 달라진 게 뭐냐면 좀 그 그래프 약간 나오는- 예, 요거는 약간 까다롭게 됐지만 네. 지원자는 늘어났어요. 네. 이것도 약간 비슷한데 이거는 사실 그 청년들의 목돈 마련을 지원한다는 것보다 더 큰 개념이 뭐가 있었냐면 사실 우리나라 중소기업들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계속해서 좀 근속하는 청년 근로자가 좀 없다는 게 그렇죠. 좀 어려움을 많이 겪는다는 부분이라고 했죠. 그래서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청년들의 근로 의욕도 고취를 하고 한 직장에 오래 다닐 수 있는 어떤 동기도 부여를 하면서 중소기업들의 경우에 청년들이 좀 더 오래 다니는 그런 직장이 될 수 있도록 그 양쪽에 다 혜택을 주기 위해서 2016년 7월에 만들어진 제도였어요. 지금 시행하고 있는 거죠. 지금 시행하고 있는데 이번에 달라지는 게 뭐냐면 네. 원래는 그러니까 사실은 웬만한 중소기업은 다 해당이 됐고요. 네. 일단 그 중소기업의 정규직 청년에게만 해당이 됐어요. 네. 그러니까 그건 다시 말해서 중소기업들도 정규직으로 많이 채용하라고 약간 한 거였죠. 네. 네. 그런데 그 앞으로는 네. 이게 3년 평균 매출이 3천억 원인 네. 기업들로 그러니까 조건을 뒀고요. 네. 이게 좀 두 가지가 있는데 이거는 사실 청년 저축보다 훨씬 혜택이 커요. 왜냐면 5배거든요. 그러니까 2년형이 있고 3년형이 있는데요. 네.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2년간 매달 12만 5천 원씩 300만 원을 부으면 나중에 5배가 됩니다. 2년 후에 1,600만 원을 줘요. 그리고 3년형은 3년간 16만 5천 원씩 부으면 그럼 600만 원이 되잖아요. 3년 동안. 그럼 나중에 3천만 원을 줍니다. 네. 근데 이거는 조건이 뭐냐? 내가 이걸 나 혼자 신청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내가 다니는 회사와 함께 신청을 해야 되고요. 네. 그리고 그 회사를 그동안 다녀야 돼요. 계속 2년이면 그렇죠. 2년, 3년. 근속을 요하는 거죠. 네. 직장을 옮기면 안 되나요? 직장을 옮기는 경우에도 받아갈 수 있는 제도가 있는데 약간 조건들이 있어요. 그것도. 네, 그냥 그만둘 경우에는 그러니까 아주 다 못 받는 건 아니고 일부만 받을 수 있고. 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저렇게 나와 있네요. 저기 그 청년 내일 채움 공제라고 네. 지금 검색창에 치시면 네. 바로 이 홈페이지가 떠요. 딱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는 아니고 고용노동부에서 따로 또 운영하는 네. 이 청년 내일 채움 공제 홈페이지인데 네. 그러면 저 워크넷이라는 데서 그 안에서도 워크넷. 청년 내일 채움 공제라는 저 페이지가 바로 떠서 검색창에 청년 내일 채움 공제라고 치시면요. 그러면 이제 들어가서 이제 자세한 내용들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네. 저게 올해 좀 까다로워진 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약간 중소기업들도 매출이 좀 중요해졌고 그리고 아까 보신 것처럼 3년형은 정말 어마어마하잖아요. 네, 많이 중요해요. 600만 원인데 2,400만 원이 네, 더 있잖아요. 네. 이거는 혜택을 줄이고 대신 2년형을 늘렸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10만 명이 이거 혜택을 받았어요. 네. 근데 2년형의 혜택을 받은 사람은 6만 명, 네. 3년형의 혜택을 받은 사람은 4만 명이었는데 네. 올해부터는 좀 더 이걸 합리적으로 바꾸자. 네. 그렇게 해서 사실은 13만 2천 명으로 혜택을 볼 수 있는 사람은 늘렸는데 네. 2년형을 12만 2천 명이 네. 혜택을 받을 수 있고요. 3년형을 1,000명이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3년형은 뿌리 기술 기업에만 한정했습니다. 자, 뿌리 기술 기업이 뭐죠? 뿌리 기술 기업은 주조, 금형 그리고 몇 가지가 있어요. 제가 이것도 CG를 만들었는데 그러니까 취업을 나중에 약간 기피하는 붙여주시면. 그런 그렇죠. 약간 경향이 있는 회사. 취업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으면서 그 우리나라의 그런 어떤 근간이 되는 네. 제조업, 제조업 쪽에 취직한 또 그리고 중소기업, 중견기업. 네, 중소기업, 중견기업이면서 뿌리기술 기업이면서 혹은 그 관련된 장비를 제조하는 업종이어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정부로부터 우리 회사는 뿌리기술 기업에 해당하지 않나요? 라고 한번 확인을 받아야 돼요.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3년형을 받을 수 있는 기업일 수도 있거든요. 이게 회사가 신청을 안 해줘가지고 받을 네. 수 없다는 식의
네, 그런 의견을 그래서 난 못 받는다 그런 얘기를 하는 청년들도 있다고 하는 것 같은데. 네, 실제로 있어요. 그래서 작년에 그 취업 포털에서 한번 설문조사를 했더니 회사에서 몰라서 안 해준다, 회사에서 안 해주려고 한다, 뭐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근데 사실 그것도 이제 들여다 보면은 회사들의 경우에 이게 청년들에게는 좋은데 이 제도가 시행되기 전에 취직했던 사람들이나 경력자들이랑 사실상 나중에 이제 돈 차이가 좀 안 나서 불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상대적인 그런 그렇죠. 것도 그래서 있겠네요. 경력자들을 올려주지 못하면 이것도 안 해주려고 하고 그런 사장님들도 있다고 하는데 근데 회사 입장에서도 좋은 제도일 것 같긴 해요. 네, 회사 입장에서는 사실 그렇죠. 그리고 또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거는 정말 안 좋은데 사실 이건 나라에서 주는 돈이거든요. 그렇죠. 나라에서 주는 돈인데 이만큼을 월급으로 쳐서 안 해주려고 하는 사장님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원래 2천만 원을 주려고 했는데 너는 나라에서 받는 돈 이만큼 있으니까 오히려 그럼 네, 회사에서 1,800만 원만 주는 주겠다. 줄이는 네. 이걸 그런- 악용하는 그렇죠. 근데 신고할 그거는 수 있죠? 정말 신고할 수 있죠 그런 건. 이건. 그렇죠. 근데 네. 그러면 절대 안 되죠. 네. 절대 안 되고 이것도 이제 기업도 그 최소한의 어떤 도덕이나 여러 가지를 유지해야지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 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비록 이 제도가 시행되기 전에 신입사원이셨던 분들이나 경력들의 경우에는 사실 왜 우리한테는 저런 혜택이 없어라고 네. 생각을 하실 수 네. 충분히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래도 이게 이 청년 취업이 어려운 상황에 어떤 나라에서 이렇게 지원해서 어떤 청년들이 그 어떤 종잣돈을 만들 수 있는 제도는 그래도 널리 좀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사장님들 중에 오해를 하시는 분이 있어요. 저기 아까 그 CG를 컴퓨터 그래픽을 보신 게 좀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는데 이게 나라에서 주는 돈이 있고 기업 기여금이 있었잖아요. 네. 기업 기여금도 상당하죠. 수백만 원이 되죠. 요거 아니고요. 요 다른 거 하나 올려놓으셨던 거 네.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는데요. 하나 다른 겁니다. 또 다른 거. 네. 요거는 제가 이거 나온 김에 안 말씀드릴게요. 보입니다. 예, 예. 나온 김에 시청자분들은 말씀드릴게요. 안 보여요. 예. 지금 지금 아직 안 이것도 나온 겁니다. 저희가 이게 프리뷰. 프리뷰. 이거 예, 프리뷰 지금 이쪽이구나. 방송국은, 예, 저 이쪽입니다. 방송이구나. 네. 네. 아직도 화면을 제대로 분간하지 못하는 네. 기자라고. 지금 이거라도 올려주시죠. 확인. 네. 네. 요거 한번 보여주세요. 네. 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 청년 저축처럼 이것도 만 39세까지 네. 정규 가능하고 네. 뭐 그렇게까지 오랫동안 군복무를 하신 분이 아니면 보통은 만 34세 이하. 그리고 이거는 기한이 있습니다. 작년 7월 이후에 새로 중소기업 혹은 중견기업에 취업한 사람이어야 되고 그런 사람 7월부터 9월 사이에 취업한 분들은 당장 신청할 수 있어요. 네. 오늘도 당장 달려가서 신청할 수 있어요. 오케이. 예. 이거는 나 혼자는 못하고 회사랑 같이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작년 10월에서 12월 사이에 취업하신 분들은 2월 1일부터 열려요. 네. 그리고 지금 올해도 취업 많이 하셔야 되잖아요. 네. 그런 분들도 2월 1일부터고 이게 어디 가서 할 수 있어요, 신청? 이거는 그 아까 보여드린 워크넷 있죠. 네. 거기서 신청- 청년과 기업이 같이 로그인해서 신청을 하고요. 네, 네. 심사를 받아요. 네. 여러 가지 이제 조건들이 어디 있으니까. 가서 하는 게 그렇죠. 아니라, 예. 인터넷으로 예. 할수 그다음에 있는 청약을 거죠. 다룰 수 있는데 이게 그 기업 기여금이 혹시 내가 내는 돈이 있을까봐 신청 안 하시는 사장님들도 있다는 거예요. 기업 기여금도 말이 기업 기여금이지 이것도 나라가 기업에게 주는 돈이에요. 기업이 내야 될 사장님들은- 돈이 아니다. 네, 사장님들은 인건비를 단 한 푼도 더 안 내실 뿐만 아니라 사실상 이거를 받는 사람 한 사람당 실비도 받습니다. 회사에도 지원금이 있어요. 이걸 하면.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그런 경력자들이나 이런 분들 혹은 제도가 시행되기 전에 취업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 약간 불평등하다고 느끼시는 거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약간 적극적으로 좀 활용할 필요가 제도의 있겠어요. 취지상 네. 13만 2천 명은 혜택을 보셨으면 좋겠다. 네, 그렇습니다. 뭐 청년뿐만 아니라 사장님들께도 아시면 좋을 만한 팁을 권혜리 기자가 전해드렸습니다. 어려운 경제 속에서 청년들에게 이렇게 희망을 주는 제도는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권혜리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께서는 본격 뉴스 배달쇼 8부체를 듣고 계십니다. 이번 소식은 저희가 키워드가 아니라 다른 뉴스를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급하게 발표된 건데요. 서울 서부지검이 라돈과 관련된 수사, 1급 발암물질 라돈과 관련돼서 침대 매트리스와 라텍스 제품에서 라돈이 검출됐다라는 그 내용에 대해서 수사를 했었어요. 당시 침대 회사에 대해서 수사를 했는데 무혐의 처분을 했다라고 발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SBS가 단독 보도를 해드렸던 게 라돈 침대인데요. 그거와 관련해서 당시 라돈 침대 보도를 했었던 강민우 기자를 모셔서 지금 상황을 좀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당시에는 사회부였고 네. 지금은
선거방송 아, 네, 기획팀에 있습니다. 선거방송. 그래서 저희가 이제 좀 회사에 계셔서 모실 수 있었습니다. 자, 저희 간단하게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8시 뉴스에서 자세히 보도해 드릴 텐데 오늘 어떤 처분이 나왔죠?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은 기소를 안 하기로 네, 대진 대진 침대. 침대 그리고 이제 뭐 그 관련자 그리고 또 이제 이제 또 고발이 이루어졌던 곳이 또 이제 원자력 안전위원회 그러니까 네. 주무 이제 관계 부처죠. 네. 그쪽에 대해서도 이제 고소 고발을 다 넣었는데 네. 이거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다 불기소 처분을 책임이 없다. 그렇습니다. 뭐 어떤 이유로 책임을까요? 업체 그러니까 측에 책임이 없다. 그러니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라는 물을 수 게 없다. 예, 이게 네. 좀 정확한 표현일 것 같은데, 그러니까 우선 뭐 상해 업무상 과실치상으로 이제 뭐 됐던 것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제 매트리스를, 그러니까 라돈이 나오는 매트리스를 팔아서 네. 이제 상해를 입혔다. 네. 그러니까 뭐 폐암이라든지 어떤 암 발병이 이루어졌다라는 거에 해지라는 같은 대해서는 분들. 예. 예. 이제 검찰은 이거의 인과관계를 명확하게 따질 수 없다라는 게 이제 주 내용인데 이제 그래서 그거를 사실상 이제 불기소하기로 한 거고 또 이제 사기 그러니까 이거를 업체 측이 이제 라돈이 나오는 거 사실을 숨기고 네. 이제 소비자들에게 팔아서 어떤 부당한 이득을 취했다라는 건데 네. 이제 검찰 측은 그 사기가 성립하려면 이제 속이려는 의도가 그렇죠. 네, 있어야 있어야 되죠. 되는데 근데 대인 침대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도 몰랐다라는 입장이거든요. 그걸 어떻게 입증이 되죠? 이제 그게 조금 좀 논란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실제로 뭐 저희가 취재를 할 당시에도 저희가 판단하기에도 대인 침대 측은 좀 몰랐다는 게 맞긴 하거든요. 그때 처음에 취재할 때 저희가 예, 먼저 예, 이제 이거 대신 침대도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 네, 저희도 했었죠. 그렇죠. 저희가 어떻게 네. 먼저 알고 이제 강 업체 기자가 먼저 가서 이렇게 물어봤었죠. 네. 그래서 이제 업체 측도 굉장히 이제 놀랐던 상황이었는데 이제 업체 측은 그러니까 모나자이트를 수입한 게 아니라 이게 대진 침대가 직접적으로 어떤 그 가루를 산 게 아니거든요. 네. 중개업체가 있었는데 네. 그 중개업체가 어떻게 보면은 이제 대진 침대를 속여서 산 거고 자기들도 어떻게 보면 같이 속았다라는 입장인 거죠. 이제. 잠깐 그 기억 못 하시는 분들 위해서 모나자이트가 뭐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설명해. 그러니까 이게 모나자이트라는 게 이제 어떤 암석의 네. 한 종류인데, 그러니까 암석 가루를 이제 보통 갈아서 많이 씁니다. 근데 예전에 음이온이라고 해서 네네네. 굉장히 건강에 좋다면서 많이 알려졌는데, 그때 뭐 토르말린 뭐 여러 가지가 많이 썼는데, 이 모나자이트가 희한하게 그거를 가루를 도포해서 쓰게 되면은 그 음이온이라든지 원적외선 탐지기로 쟀을 때 굉장히 수치가 높게 나와요. 음이온이 나오네요. 나오긴 그렇죠. 나온다고 사실 근데 알려져 있는 거군요. 그렇죠. 근데 그 음이온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유사과학이라고 사실상 이번에 판명이 나버린 거죠. 이제 이게 의미가 없는 거였다. 오히려 유해하다 이렇게 난 건데. 그랬는데 하여튼 그거를 모르는 상태에서 팔았다라고 해서 그러니까 처음에 상해죄 무혐의, 사기죄 무혐의, 그다음에 광고와 관련된 것도 무슨 혐의가 하나 있었던 거짓 거죠. 광고. 거짓 광고. 그러니까 왜냐하면 네. 이제 사실 저희가 취재 초기도 이제 많이 볼 수 있었던 게 이제 대인 침대가 팔면서 우리 매트리스에서는 음윤이 나와서 몸에 좋다라는 좋다. 그런 광고가 실제로 많이 있었고, 근데 이제 이거를 이제 근데 이것도 아까 사기랑도 이제 좀 비슷한 네, 부분인데요. 그런 그러니까 거 자기들도 있겠네요. 몰랐으니까 이거를 몸에 좋다고 했던 거 아니냐. 이거죠. 결론적으로는 다 몰랐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검찰이 결론을 내렸다는 얘기군요. 결국에는 피해자는 있는데 뭐 책임을 물을 가해자는 없는 상황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라돈 침대, 소위 말하는 라돈이 나온 침대와 그러한 질환들과의 인과관계, 요 입증은 어쨌든 과학적으로 좀 연구가 진행이 된 게 있나요? 아니면 아직 좀 더 진행을 해야 되나요? 하나도 된 게 없다라고 하는 게 좀 더 정확할 것 정부가 안 같아요.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사실상 지금 이거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는 기관들이 사실상 없습니다. 네, 어떤 왜냐면 이게 특정 부처에서 이걸 책임지고 하는 것도 딱히 아니고요. 그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지금 할 수 있는 게 그 한국 그 원자력 의학원에서 상담 받을 수 있는 건 있어요. 라돈 침대를 썼다라고 하면은 상담 정도는 해주는데 이거를 뭐 전체적으로 내가 뭐 침대를 이 음연 침대에서 뭐 5년을 살았습니다. 7년을 썼습니다. 했을 때 내가 이후 어떤 건강에 영향을 받는지 그리고 또 이제 이게 얼마나 나에게 좀 유해한 것인지 그리고 이후 그럼 내가 어떻게 건강 관리를 해야 되는지 뭐 이러한 전반적인 사안에 대해서 자기 비용으로 직접적으로 병원 다니면서 수소문하면서 건강검진 잘 받고 이런 거 외에는
뭐 받을 수 있는 혜택은 전혀 없는 그때 침대들 다 회수하고 그걸 예. 막 이렇게 매트리스 사진이 나오네요. 예. 잔뜩 쌓아놓고 했었던 거 있잖아요. 예. 그리고 저거 보상해준다는 얘기도 했었던 것 같은데 저런 거는 어떻게 처리가 되는 지금 건가요? 침대가 그러면? 어떻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지금 총 걷어들인 매트리스가 한 8만 개 가까이 되는 걸로 이제 알려져 있는데 7에서 8만 개 정도 되는데 일단은 모나자이트가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건 다 걷어서 이제 이걸 해체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나자이트가 들어가 있는 부분과 아닌 부분을 별개로 나눠서 이제 모나자이트가 들어가 있는 부분 아직까지 대인침대 본사에 밀봉을 한 상태로 보관이 되어 있고요. 이제 들어가 있지 않은 부분은 다 폐기 처분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네. 지금 현재 그 그럼 부분만 쌓여 남아 있는 거는 지금 그럼 그렇죠. 모나자이트가 나오고 있는 거죠. 네, 모나자이트가 거기서는. 있는 부분만 쌓아놓고 있는 예, 거군요. 모나자이트가 나머지는 다 들어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돼 있고 그걸 왜 쌓아놓고 있죠? 그거 어떻게 처리할 근거가 없지 않아요? 처리 방법이 현재까지 아니, 정해지가 연구도 안 돼 있고 피해 관계가 네, 인과관계 네. 없기 때문에 어떻게 처리해야 어떻게 된다는 처리하는 아마 방법도 없는 방법도 없겠죠. 실제로 저 매트리스를 걷어들일 때도 저걸 이제 한 지역에 쌓아놓고 이제 해체 작업을 해야 네. 되잖아요. 그 쌓아놓는 것 자체에 대해서 주민 반발이 굉장히 심했거든요. 예, 뭐 저라도 네, 이렇게 네. 주민이라도 마땅치 않았을 것 같긴 해요. 근데 그거를 이제 뭐 사실상 이게 언급되고 있는 방법 중에 두 가지가 이제 소각이나 매립인데 네. 이 두 가지를 어느 지역에서 하든 거기 지역에서는 반발이 있을 수밖에 그렇군요. 없기 때문에 일단 뭐 아직까지 이루어지지가 않고 있고 방법이 없어서 그냥 쌓아줄 수밖에 없는 거네요. 그렇죠. 현재로서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네, 지금까지 저희 그 강민우 기자와 함께 라돈 침대 수사 상황 그리고 현재 상황 알아봤습니다. 피해자는 있는데 가해자가 없는 상황인 것 같기도 하고요. 시작은 됐는데 끝이 나지 않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 조금 더 신경 써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강민우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께서는 다채로운 뉴스만찬 본격 뉴스 배달쇼 8부체를 듣고 계십니다. 이번 순서는 SBS 대표 데이터 저널리즘 팀 마부작침이 분석한 내용을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내용인가요? 네, 오늘도 음주운전입니다. 네, 네. 오늘도 음주운전. 네. 그 윤창호법 다들 기억하실 텐데요. 고 윤창호 씨 사고 이후에 네. 제정된 윤창호법이 시행 1년이 이제 좀 넘었습니다. 그게 제1 윤창호법. 제1 윤창호법이 어떤 내용인지 간단하게 일단. 네, 제1 윤창호법이 원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대한 법률 개정한 건데 네. 거기에 위험운전치사상죄라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위험운전을 해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죽게 했을 때의 최고 그 법정형을 네, 법정형. 무기징역까지 가능하도록 올린 거고요. 그러니까 처벌을 더 강화한 것이 그쵸. 제1 윤창호법. 제1 윤창호법이죠. 지난해 12월 네. 18일부터 시행이 됐죠. 됐고. 지지난해죠. 그렇죠. 네, 지금 2018년 네, 12월 18일부터 네. 시행이 돼서 네. 이제 1년이 넘었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연말이고 해서 연말 연시 그래서 그 법이 과연 그러면 처벌이 정말 그만큼 강화가 됐는지를 판결문을 분석을 해봤습니다. 판결문, 예. 네. 그래서 지금 그래프가 뒤에 떠 있는데요. 저기 작가님 자막을 조금 밑에 빼주실까요? 네. 네네. 자, 제1 윤창호법 시행 전후 차이라고 네. 저희가 해놨죠. 네. 그래서 시행 전입니다, 왼쪽이. 네네. 시행 전에를 보면은 실형과 집행유예의 비율이 실형이 한 60% 조금 덜 되고요. 실형 왼쪽 빨간색이죠. 그렇죠. 빨간색이 58.4%가 실형이고, 실형이고 41.6%가 집행유예였는데 음주운전 얘기하는 거죠. 음주운전을 해서 네. 사망사고를 냈던 겁니다. 사망사고를 낸 예, 경우. 사망사고를 낸 겁니다. 훨씬 적죠, 그러니까 전체 음주운전에 비해서는. 집행유예가 적용되는군요. 예, 집행유예가 저렇게 많은 편인데 네. 오른쪽 시행 후를 보시면 네. 집행유예 비율이 오히려 늘었습니다. 더 늘었네요. 예, 더 늘어났습니다. 10% 넘게 빠졌고요, 실형에서. 네. 예. 그래서 실형 비율이 일단 줄었다는 점이 눈에 띄고 또 하나는 저희가 평균 형량을 따져봤어요. 네. 평균 형량이요. 형량을 따져봤더니 실형의 경우에는 네. 이 시행 전에는 평균 32.4개월, 네. 그러니까 2년 한 8개월 정도 왼쪽 됐는데, 위에 써 있는. 네, 왼쪽 네. 위에 써 있는데 윤창호법 이 처벌을 강화하는 법인데 시행 후에는 31.7개월. 조금 줄었군요. 예, 뭐 큰 차이는 아니지만 0.7개월 정도가 준 거예요. 근데 늘어났어야 되는데 처벌을 네. 강화. 자, 실형 비율도 줄어들었고, 그리고 평균의 형량도 줄어들었고, 아니 이게 처벌 그러니까요. 강화한다고 했는데 이게 뭐냐? 의아한 결과가 좀 나왔던 부분이 있습니다. 저기 이유는요? 왜 그런 거죠? 이유는 그래서 지금 판결문을 전수 분석을 했는데 저희가 그 사이에 났던 판결문들을 전수 분석하긴 했는데 네. 이제 음주운전 사망 사고입니다. 근데 문제는
저희가 윤창호법 시행 전에 1년 동안 2017년 12월 18일부터 2018년 12월 17일까지 네. 18일부터 시행이었으니까 그때까지의 1년 그리고 2018년 12월 18일부터 2019년 12월 17일까지 1년 윤창호법을 기준으로 네. 전에 1년, 후에 네. 1년. 네, 그렇게 음주운전 사망사고 사건의 1심 판결문들을 전국에 있는 걸 전부 다 수집해서 분석을 했는데 네. 시행 전에는 1년 동안이 137건 네. 시행 후에는 39건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차이가 크냐. 네. 근데 한 해 음주운전 사망사고 자체는 300건 이상 나거든요. 네. 작년에도 200명 이상 죽었고요. 네. 근데 일단 본인이 사망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는 본인이 사망한 게 형사사건으로 넘어가서 처벌되거나 재판에 가지는 않잖아요. 네네네. 그런 경우가 있고 작년 같은 경우는 아직 재판이 진행 중인 것들이 있습니다. 아, 현재 공개가 되는 그렇구나. 것들은 재판이 확정된 것들만 공개가 되기 때문에 분석 대상의 차이가 좀 숫자는 적다는 거, 시행 후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차이가 나니까 의외의 결과니까 왜 그런가를 저희가 더 세밀하게 따져봤어요. 작가님 저희 그 다음에 그래프 있죠.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네. 음주운전 사망 사고라고 해도 윤창호법을 모두 적용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아, 다른 법이 또 적용할 수 있는 법이 있나 보죠? 네,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인데요. 그래프 띄워주시겠어요? 그러니까 윤창호법은 말씀드렸듯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대한 특별법에 네. 위험운전 치사상죄, 네. 특히 치사죄죠. 네. 사망사고니까. 근데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에도 사망사고를 처벌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를 두 가지 법으로 처리할 수가 네, 있어요. 두 가지 법을 어떤 걸 적용할지 보통은 이제 좀 더 위험운전, 그러니까 더 정상적인 상태에서 운전을 하지 않았다.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사망사고를 냈다고 하면 윤창호법을 적용하고 그렇지 않으면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을 적용한다고 하는데 그럼 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가 뭐냐? 네. 술을 마시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라고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잖아요. 네. 근데 그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 취재 중에 만났던 변호사 한 분은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검사 맘대로다.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약간 그런 그래서 것 이 같은데. 차이가 윤창호법이 적용되고 적용되지 않았던 사건들의 차이를 비교를 해봤습니다. 자, 특가법, 그러니까 윤창호법이죠. 시행 전이면은 그냥 특가법이고 시행 후에는 윤창호법으로 볼 수 있는데 이건 지금 시행 후를 보는 겁니다. 시행 후를 봤더니 실형의 비중은 58.3%. 근데 특례법에서는 실형이 26.7%밖에 안 돼요. 절반도 안 됩니다. 집행유예가 훨씬 많이 나오고요. 또 실형이 나왔던 것의 평균 형량을 비교해 봤더니 왼쪽 거죠. 왼쪽 거 특가법, 윤창호법을 적용했을 때는 평균 37.7개월. 네. 그러니까 3년 조금 넘는 실형을 선고받았는데 특례법은 10.5개월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전체를 평균 내니까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윤창호법을 저희가 그렇게 사실 온 국민의 어떤 그때 음주운전 사망사고에 대한 공분이 모아져서 만들어진 그렇게 법이죠. 만들어진 법이고 국회에서도 사실 국민청원이 먼저 윤창호 씨의 친구들이 국민청원을 제기하고 40만 명이 넘게 동의를 하고 대통령도 언급하고 법무부 장관도 해결하겠다고 그러고 국회에서도 법을 바로 2달 만에 통과를 시켰는데 네. 그러고 제1윤창호법이 처벌 강화하는 법, 제2윤창호법이 음주운전의 기준이 기준이 금지되는 음주운전의 기준을 0.05%에서 0.03% 혈종을 고른 거예요. 낮췄죠. 낮췄던 것들인데 정작 시행하고 나서를 보니까 윤창호법에서 예외 윤창호법이 적용되지 않는 사건들이 굉장히 많더라. 그리고 윤창호법이 적용된 것들도 그렇게 처벌을 세게 하지 않더라. 라는 좀 허무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게 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뭐 딱 부러지는 대책이 있을까 싶기도 한데. 결국에는 법 집행기관이 엄벌을 하겠다고 했으면 그걸 지켰어야 되는데 이제 특례법으로 오히려 더 적용을 하면서 이렇게 처벌이 약해진 거 아닐까? 그러니까 음주운전 사망사고에 대해서는 특례법은 지금 사실은 예전에 80년대 만들어진 법인데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은 이제 국민들이 많이 자동차를 몰고 다니고 그런 교통사고도 많이 앞으로 나게 되면서 모든 걸 처벌할 수가 없으니까 형사 처벌이 되는 조건들을 몇 개를 예외들을 걸어가지고 그때는 당시에는 8대 중과실, 뭐 신호 위반을 했다든지 그러니까 중앙선거 예정법이라는 얘기죠. 예, 그랬던 게 그래서 특례를 적용하는 거, 형사처벌에 특례를 적용하는 겁니다. 뭐 종합보험에 가입해 있으면은 특례를 적용한다든지 그런 내용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시점에는 맞지 않는다. 사실 온 국민이 거의 자동차를 갖고 있다고 할 정도고 그렇죠. 자동차가 이렇게 늘어났고 음주운전이 줄어는 들고 있지만 음주운전 사망사고의 폐해 같은 거는 여전히 가시지 않고 있는 상황이면은 이제는 특히 음주운전 사망사고 같은 데에 대해서는 오히려 가중처벌하는 특례를 적용하는 게 아니라 특가법을 전부 적용할 수 있게 하든지 특례법을 가중처벌법으로 고쳐서 음주운전 같은 경우는 정말 엄하게 처벌하는 식의 그런 개선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있고요. 그러니까 현재 윤창호법이 잘못된 게 아니라 보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윤창호법의 취지, 윤창호법을 통과시켰을 때 국민들의 모아졌던 마음 같은 것들, 그게 거짓되거나 허무하게 끝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보완이 필요하다. 그런 게 저희 분석 내용이었습니다. 네. 윤창호법 1년을 맞아서 형량들 그리고 어떻게 집행이 되고 있고 어떻게 처벌이 되고 있는지 짚어봤습니다. 대책이 조금 더 필요할 것 같은데요. 네, 계속 마부작침팀의 음주 운전과 관련된 데이터 분석들을 계속 나오는 대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마부작침이었습니다. 네, 여러분께서는 본격 뉴스 배달쇼 8보채 오늘 19번째 시간 들으셨습니다. 저희가 오늘 뉴스가 많아서 정신없이 달려왔는데요. 저희가 나름 첫 방송이라고 뒤에 이렇게 배경에 풍선도 달고 폭죽도 넥타이도 제가 오늘 멋지게. 첫 방송이라 넥타이도 맸습니다. 네. 그런데 오늘 전해드린 소식들은 좀 우울한 것들이 많네요. 도쿄올림픽도 답답하고 라돈 침대도 답답합니다. 그리고 윤창호법도 답답하고요. 이런 답답한 문제들이 2020년에는 모두 다 깔끔하게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본격 뉴스 배달쇼 8보채 오늘 2020년 첫 방송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